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요. 산업보건 일반 하루 특강 3일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보건 일반이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게 중론이죠. 이유가 뭐지? 일단 좀 계산 문제도 좀 있고 좀 어려운 파트가 좀 있습니다. 3일째라는 뜻이 우리가 테마가 전체 62개가 있는데 테마 62개.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역대 기출문제를 다 모아봤습니다.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테마를 먼저 보실 건데요. 이 테마는요, 우리가 어느 주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별에서 중요한 어떤 핵심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죠. 테마 1번부터 봅니다. 해외 국가의 노출 기준입니다. 노출 기준, 우리나라도 있죠. 유해 물질에 대해서 노출 기준이 있는데, 노출 기준을 우리 대한민국은 뭘 적용하죠? ACGIH. 이게 뭐야?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회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관에서 만든 TLV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노출 기준은요, 우리나라 어떤 고유하게 노출 기준 적용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ACGIH. 이게 뜻이 뭐라고?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회인데 거기에서 정한 스레스홀드 리미트 밸류라고 해서 노출 기준이죠. 노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용한다. 준용이 뭐야? 따라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출 기준은 누구 거 따라한다? 미국의 ACGIH의 TLVS를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밖에도 해외 국가의 노출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죠. 거기 보시면 ACGIH 책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어?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또 협회라고 합니다. TLV고요. 그 다음 미국에 보니까 또 미국 두 개 더 있죠. 오샤가 있어요. 오샤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같은 기관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인데요. 오샤가 가지고 있고요. 또 NIOSH. 여기에 이제 미국 산업안전보건원인데 여기서도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다? ACGIH, 또 오샤, 그 다음에 NIOSH다. 다시 한번 오샤, 그 다음에 ACGIH, 그 다음에 뭐 이걸 NIOSH라고 안 하고 NIOSH라고 원래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NIOSH인데 뭐 많이 그냥 NIOSH 하죠. 그래서 NIOSH다. 보시면은 노출 기준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NIOSH의 기준이 뭐야? REL이고요. 그 다음에 오샤가 뭐야? PEL이고요. 그 다음에 ACGIH가 아까 뭐였어요? TLV죠. TLV다. 거기 뭐 S 쓸 수도 있고요. TLV다. 그럼 암기하실 때 요거 이제 바로 한번 해볼까? ACGIH인데 한국말로 읽으면 아기죠, 아기. 그래서 아기 텔레비전. 다시 해봐. 아기들이 보는 텔레비전이야. 아기 텔레비전. 그 다음에 오샤는 펠인데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오페라. 그 다음에 나이오시인데 이건 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약간 뭐 욕 나올 때 뭐 니미랄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좀 안 되는데 암기가 중요하니까 니미럴. 이건 잘 안 까먹더라고. 그 다음 아기 TV, 오페라, 니미럴. 다시 해봐. 아기 TV, 오페라. 그 다음에 니미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국가니까 미국 말고 또 뭐가 있냐? 영국이 있고, 독일이 있고, 스웨덴이 있어요. 세 가지 나라, 다 유럽이네요. 영국은요, 웰입니다. 스페링 선문자 쓰면 안 되겠죠? 웰. 그 다음에 독일은 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은 OEL입니다. OEL. 시험장 가서 이게 출제가 된 적도 있고 출제가 될 건데, 암기하실 때 영국은 웰이고 독일은 마크, 스웨덴은 OEL인데 지금 보면 암기가 돼. 근데 시간 지나면 또 헷갈리겠지? 그래서 독일어 한번 해볼까? 독일어 아침 인사가 뭐야? 구텐타크. 난 너를 사랑한다가 뭐야? 이히 리베 디히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얘는 좀 악센트가 좀 세요, 독일어. 그래서 독일의 마크 해봐. 독일의 마크. 알겠죠? 영국은 우리가 축구팀 많죠? 어떤 거 있어요? 영국의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잘하죠? 영국은 축구를 잘한다. 따라해봐. 웰. 영어로 웰이 뭐야? 잘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축구를 잘한다. 웰.
그 다음에 스웨덴은 여기 보니까 스웨덴 하니까 오자가 보이죠? 스웨덴 할 때 이응이 보이죠? 그래서 OEL 스웨덴 이응이 보이죠? OEL 6가지 암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아기 텔레비전 TLV, 오페라, 그 다음에 니미럴, 그 다음에 영국은 축구를 웰 잘한다, 독일의 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의 이응이 보이니까 OEL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확인합니다. 1번 해외 국가의 노출 기준이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영국은 뭐야? 잘한다니까 웰이 되겠죠? WL. 근데 뭐 써있어요? 렐이 써있죠? 누구 거야? 미국의 나이오시 니미럴, 그 다음에 독일의 마크, 스웨덴의 OEL, 미국의 ACJH가 아기 TV 하니까 TLV, 그 다음 미국 오샤가 미사람안전보건청이죠? 펠스다. 넘어갑니다. 이제 테마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또 앞에 거 나중에 반복하시고요. 테마 두 번째로 갑니다. 뭐 테마 짧으니까 좋지 않아요? 반복 한번 해보죠. 미국의 노출 기준 정한 기간이 3가지가 있었어. 한번 아기 TV, 또 오페라, 그 다음에 니미럴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마크, 영국 축구 잘한다 웰, 그죠? 그 다음에 스웨덴의 OEL 이렇게 복습하시면 됩니다. 테마 두 번째, 국소 배기장치의 제어 풍속이다. 국소 배기라는 말을 하는데 국소 배기가 무슨 말이야? 국소 일부분을 배기 밖으로 뺀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깃집에 가시면은 고기 잘 먹는데 뭐가 나? 고기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후두하고 덕투가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일부분을 밖으로 공기를 뺀다. 국소 배기라는 말을 씁니다. 요거하고도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전체 환기라는 게 있죠. 방 전체, 사무실 전체를 환기시킨다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국소 배기장치 쓸 건데, 국소 배기장치에서 제어 풍속, 이 제어 풍속은 최소한의 풍속입니다. 최소한의 풍속 무슨 말이야? 어떤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흡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어 풍속이라고 합니다. 풍속은 바람의 색이죠? 그래서 제어, 컨트롤할 수 있는 풍속이다. 최소한의 풍속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법령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른 말로 뭐야? 약칭해서 안전보건 규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전보건 규칙 454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소 배기장치의 설치 성능이다. 제45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 풍속 뭐라고 써 있어요? 이상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어 풍속은 어느 제어 풍속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하는 그 어떤 풍속 숫자는요 최소한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가스와 입자가 있네요. 뭐가 있다고? 가스 상태냐, 뭐가 유해 물질이, 그 다음에 입자 어떤 분진 상태냐. 그러면 우리가 쏙 빨아들이기 위해서 가스하고 입자가 돼 있어. 가스가 가볍겠죠. 그거는 풍속이 조금만 있어도 쏙 빨리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가스 상태는 제어 풍속이 얼마? 0.5 m/s, 초당 0.5m요. 됐죠? 입자는 좀 무겁겠죠. 제어 풍속이 좀 세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1.0 m/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가 가벼우니까 요만큼의 풍속 가지고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 외울 수 있겠죠? 가스 얼마? 0.5. 입자는 1.0이니까 더블이죠. 가스가 0.5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가스 얼마? 0.5 m/s가 제어 풍속이다. 그 다음 비고에 보시면 이 표에서 제어 풍속이란 밑줄 한번 쳐볼게요. 국소 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뭐 한 경우에? 개방, 다 열은 경우에 제어 풍속을 말한다. 그 다음 2호, 이 표에서 제어 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서 밑줄 한번 쳐볼게요. 후드의 형식입니다. 후드의 형식. 후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고깃집에 가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기를 잘 구웠어. 거기에 보면 요렇게 뭐 내려온 게 있고, 여기 이렇게 배관들이 있겠지? 요게 이제 고기야. 고기에서 막 이렇게 모락모락 김이 나. 그러면 요게 후드라고 그래. 입구. 이거 뭐라 그래? 후드. 연결되어 있는 관은 뭐라 그래? 그걸 덕트라고 하는 거야. 다 본 적 있지? 고기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후드의 제어 풍속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후드의 제어 풍속입니다. 뭐라고? 후드의 제어 풍속. 그래서 후드의 형식이 있어요. 그 후드의 형식이 어떤 게 있냐? 후드의 형식.
우리가 어떤 이렇게 유해 물질이 막 모락모락 피어나온다고 할 때 고기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오죠. 이게 구울 때. 그래서 후드의 형식을 보니까 제일 간단한 게 뭐야? 그 이렇게 냄새가 모락모락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에워싸면 되겠죠. 뭐라 그래? 포이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포이식.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포이식 후드고요. 그 밑에 한번 표를 잠깐 보죠. 별표 17. 그다음 외부식 후드가 있죠. 외부식은 무슨 말이야? 유해 물질 이렇게 둘러싸기 힘드니까 외부에 설치했어. 그럼 외부 어디에 설치했냐? 측방이 뭐야? 사이드 옆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다 설치했다. 하방. 아니면 상방에 설치했다 해서 측방, 하방, 상방 세 가지가 있어. 외부식 후드가. 다시 앞에 보시고 후드 형식은 크게 보시면 어떻게 있다? 포위하는 포위식 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요 유해 물질 옆에다가 아니면 뭐 아래에다가 아니면 위에다 설치하는 외부식 후드 형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외부식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측방, 하방, 상방이 있는 거겠지. 포위식이 있고 외부식 측하상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포위식이 있고 외부식 측하상이 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읽었어. 후드의 형식에 따라서 다음에서 정한 위치의 풍속을 말한다. 그 다음에 과목에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비고가 시험에 잘 나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밑줄 쳐볼게요. 지금 보니까 포위식하고 또 같이 레벨을 치는 게 뭐야? 부스식입니다. 부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부스 형태. 부스가 뭔지 아세요? 화장실 부스라고 들어봤지? 화장실 보면은 왜 이렇게 어디 여행 갈 때 보면은 이렇게 외부에 설치한 거 있잖아. 부스. 그런 얘기야.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이니까 열려있는 면에서의 풍속이다. 나무.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입니다. 외부식이 뭐야? 다른 말로 또 리시버식이라고 되어 있죠.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거기서 가스, 증기 밑줄 쳐볼게요. 가스, 증기가 바로 가스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분진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입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 가스와 증기의 차이점이 뭐야? 무게라고요? 처음부터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면 공부하기 좀 힘들어. 가스 상태는 가스도 되고 증기도 되거든요. 가스는 원래 기체야. 원래부터 기체. 근데 증기는 뭐야? 원래 액체였는데 그게 우리가 뜨거운 물 어때? 끓이면 모락모락 수증기 나오죠? 그래서 뭘로 변했어요? 기체로 변한 거죠? 그래서 증기는 뭐야? 액체가 뭘로 변했다? 기체로 변한 거야. 결론은 기체이긴 하지만 원래부터 기체로 된 건 가스라고 하고 증기는 액체에서 기체로 화한 거죠? 이와 같은 것을 가스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보니까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우냐 머냐. 먼 작업이야. 먼 동그라미 쳐야지. 먼 가까우냐 머냐. 요걸 시험에 잘 내. 그래서 우리가 제어 풍속은 개구면에서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입니다. 이유가 왜 그래? 가까운 데는 금방 빨아들일 수가 있어. 근데 멀리 있는 것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멀리 있는 걸 빨아들이는 게 진짜 성능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부분 읽어볼게요. 나무게.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이게 주어입니다. 다시 한번. 외부식에서는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 풍속이다. 그 다음 포위식은 뭐야? 그냥 포위했기 때문에 멀다는 표현이 없잖아. 포위했는데 뭘 멀어? 포위했잖아. 포위식에서는 뭐야? 개구면에서의 풍속. 그래서 포위식은 개구면에서의 풍속이고 외부식은 뭐야?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이다. 고개 들고 해봐. 포위식은 뭐야? 해당 개구면에서의 풍속이 제어 풍속이고 또 외부식은 해당 개구면에서 개구면은 이렇게 열려있는 이 후드를 얘기하는 거야. 가장 먼 위치에서의 풍속을 제어 풍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암기하셔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포위식 후드는 해당 개구면에서의 풍속이 제어 풍속이고 외부식은 뭐라고?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위치에서의 풍속을 제어 풍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어 풍속을 그냥 제어하는 풍속이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형식이 어떤 게 있다? 포위식이 있고 외부식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안전보안 규칙 별표 17입니다. 이거 시험에 1차, 2차에도 잘 나와요. 보자. 607조, 6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그건 이제 근거 법령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읽어봐. 국소 배기장치 괄호 열고 시작 연삭기 그 다음에 드럼 샌더 등의
뭘 가졌다? 회전체요. 연사기니까 칼 가는 게 연사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회전체를 가지는 기기에 관련되어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 그래서 키워드가 바로 분진 작업 장소입니다. 뭐라고? 분진 작업 장소. 분진 작업 장소. 뭐라고? 분진 작업 장소. 그 예시가 뭐가 나온 거야? 연사기 또는 드럼 샌더. 이런 이제 우리가 분진 작업 장소야. 첫 번째 배운 게 가스 상태냐? 또는 입자 상태냐. 그럼 가스 상태는 우리가 제어 풍속이 얼마? 0.5m/s가 최소 풍속이지. 입자는 뭐라고? 1.0 m/s다. 그 다음에 이제 분진 작업 장소가 나왔어. 분진 작업 장소. 분진이니까 이제 먼지 같은 게 일어나는 거야. 그 분진 작업 장소의 제어 풍속을 이제 배울 건데, 그러니까 좀 제어 풍속의 형태가 총 3가지가 있어. 가스냐, 입자 상태냐, 또는 분진 작업 장소의 제어 풍속이다. 이렇게 물어봐. 물어보는 게 별표 17을 물어보는 건데, 거기 보면 분진 작업 장소를 이제 예시를 들었어. 거기 한번 읽어볼게. 암석 등 탄소 원료 또는 알루미늄 박을 뭐로 걸었어? 채. 첫 번째는 채로 걸었대. 채로. 다시 암석. 우리가 뭐 돌 이렇게 채 어떨 때 써? 뭐 모래 얇은 거 찾을 때 이렇게 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나올 거네 밖으로. 그런 식으로 암석 등 탄소 연료 또는 알루미늄 박을 채로 거르는 장소다. 거기에 뭐가 생겨? 먼지가 생기지. 그래서 분진 작업 장소야. 그 다음 두 번째. 주물 모래를 뭐 하는 장소? 재생하는 장소야. 재생하는 장소. 다시 한번. 주물 모래를 뭐야? 재생하는 장소다. 세 번째 보니까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뭐야? 터는 장소야. 터는 장소. 터는 장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밖에 분진 작업 장소죠? 카메라 비치나 모르겠네. 그 밖에 이제 분진이다. 보시니까 이 분진 작업 장소의 어떤 형태를 지금 4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채로 거른다. 또 주형 모래를 재생하는 장소다. 그 다음에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턴다. 그래서 요 글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하실 때 요 글자가 기억이 나야 돼. 최재생 터 그 밖에 해봐. 시작. 최재생 터 그 밖에. 한 번 더. 최재생 터 그 밖에. 최재생 터 그 밖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그 유명한 배우 이름이 최재성이라고 있지 않아? 이 사람이야. 최재생 터 그 밖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후드 형식이 있어요. 후드 형식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첫 번째 형식이 뭐가 있어? 포의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외부식이 있는데, 외부식은 항상 순서가 뭐야? 측, 하, 상이 보이지? 보고 있어? 그러면 포의식은 지금 제어 풍속이 다 얼마야? 0.7, 0.7, 0.7, 0.7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되게 쉬워. 시험에서 분진 작업 장소인데 채가 나왔다. 포의식은 얼마냐? 제어 풍속 0.7이야. 포의는 전부 다 뭐야? 0.7이야. 포위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났네. 누구 포위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포위 당하는 게 안 좋은 거 아니야? 포위했잖아. 기분 좋지? 럭키 세븐이 0.7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식을 보니까 측하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건너뛰지. 최재성까지는 아무것도 숫자가 없잖아. 보여? 그 다음에 보니까 터에서 숫자가 보이지. 터. 뭐야? 측하상 중에서 측하까지만 있지. 1.3, 1.3이 보이지. 보여? 그 다음에 거기 봐. 그 밖에 뭐가 있어? 1.0, 1.0. 그 다음에 상방도에는 있네. 1.2가 있지. 요걸 외우셔야 돼. 그래서 최재성은 이쪽은 없어. 포의식은 기분 좋아. 0.7이야 다. 됐지? 그 다음에 외부식의 측하상은 최재성은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아무것도 없나 봐. 그 다음에 터서부터 있는데 13, 13, 1.3, 1.3이네. 여기는 1.0, 1.0이니까 10 이렇게 기억해 일단. 됐지? 그 다음에 여기 10이야. 13이 아니고 10이네. 13이 아니고 10이네. 13이 아니고 10이네. 13이 아니고 10이네. 그래서 상방이 하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외부식 상방에서 제어 풍속이 있는 것은 그 밖에 분진 작업 장소에서 요 제어 풍속이 하나 나와. 그래서 1.3, 1.3, 1.0, 1.0, 1.인데 암기법 13이 아니고 12네. 13이 아니고 12네. 이렇게 암기하셔요. 넘어가시고 이제 마지막 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 보니까 요번에 뭐가 돼 있냐. 아까는 우리가 그 분진 작업 장소라고 돼 있잖아. 2호 읽어볼게요. 국소배기 장치 중 연삭기, 드럼, 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 장치 후드의 설치 방법에 따른 제어 풍속. 그러면 아까 분진 작업 장소는 같아. 그지? 아까는 뭘로 구분했어? 최재생터 그 밖인데 요번에는 그 기계, 연삭기나 그 드럼 샌더 그 기계, 그래서 그 기계를 얘기하는 건데 후드의 설치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 연장인데 후드의 설치 방법이라고 되는 거야. 뭐라고? 후드의 그 제목이 뭐라고? 후드의 설치 방법. 아까 연삭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후드의 설치 방법이야. 이번엔 제목이 뭐라? 후드의 설치 방법. 그러면 아까 연삭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연삭기잖아. 막 돌아가지고 막 칼 가는 거고 하는 게 연삭기지? 그러면 아까는 분진 작업 장소였는데 이번엔 뭐야? 이 분진 작업 장소에 그 회전체가 있을 텐데 회전체 주위에 후드, 빨아들이는 후드의 설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후드를 어디에 설치하냐? 첫 번째 뭐야?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뭐야? 포위했다. 동그라미 쳐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야, 전체. 포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포위했대. 전체.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체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무슨 방향? 흩날림 방향을 후드의 개구면으로 덮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전체의 만을 포위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회전체가 나오는데 그 전체를 포위했냐? 아니면 흩날림 방향 쪽으로 해서 덮었냐? 그 다음에 회전체만을 포위했냐? 회전체만 포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어떤 게 가장 확실해? 회전체 전체를 포위하면은 아까 포위식과 비슷하게 제어 풍속이 약하게 되겠지. 그래서 회전체 전체를 포위한 것만 얼마야? 0.5 m/s야. 그 다음에 흩날림으로 덮었다. 아니면 회전체만 포위한 것은 뭐야? 밑에 보시면 5.0이라고 해서 숫자가 확 늘지. 그러니까 5m/s야. 무슨 말이냐? 출제 포인트는 얘야, 얘. 회전체 전체를 포위했을 때는 아주 제어 분석이 약해도 괜찮아. 얼마? 0.5 m/s 되는데 나머지 후대 설치 방법에서 흩날림 때문에 덮었다. 아니면 회전체만 포위했다는 뭐야? 갑자기 거기에 반대가 되지. 0.5가 아니고 5.0이니까 5잖아. 5m/s야. 요거를 이제 눈 감고도 암기하시면 돼요. 눈 감고도 암기하시면 돼요. 이제 고개만 드시고 한번 해봅시다. 국소배기 장치에 뭘 배웠어요? 제어 풍속이야. 단위는 뭐야? m/s다. 선생님부터 그 상태가 유해물질 상태가 가스 상태하고 또 뭐 했어? 입자 상태가 있었죠? 가스와 입자 상태. 제어 풍속 한번 얘기해봐. 가스 상태? 0.5 m/s. 입자는? 1.0 m/s. 옆에서 보세요. 분진 작업 장소가 네 가지 있지? 최재생터 그 밖에. 포위식 한번 해봐. 포위식은 전부 다 0.7m. 공이 0.7이죠. 그 다음에 외부식에 측가상 있었죠? 하나, 둘을 건너뛰었죠? 얼마? 13이 아니고 12다. 그래서 1.4, 1.3, 1.0, 1.0, 1.2다. 그 다음에 이런 분진 작업 장소 했을 때 아까 연삭기하고 샌드 드럼 나왔는데 그때 후드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야 회전체 전체를 포위했으면 얼마? 0.5. 한 번 더. 회전체 전체를 포위하면 땡큐지? 0.5 m/s면 돼. 근데 흩날리는 걸 덮었다. 아니면 회전체만 포위했으면 얼마? 5 m/s. 그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확인합니다. 1번. 선생님 읽어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국소배기 장치 중 연삭기, 드럼 샌더 밑줄 쳐.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연삭기, 드럼 샌더. 그 다음.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 장치의 후드 중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에 제어 풍속. 지금 아주 잘 읽었어요. 거기 아까 좀 액센트 넣어서 읽은 게 뭐야? 기계 전체를 포위했지? 그때는 전체 포위했으니까 풍속이 약해야 되죠? 얼마? 0.5 m/s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나머지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테마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테마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서 늘 나오는 법령이죠. 산업보건 파트에서. 제목이 뭐야?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고시다. 그러면 이 고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그런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률이 있고 법률에 다 기재하지 못하니까 또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시행령, 그 다음에 이제 고노부 장관령이랑 고노부 장관령에서 고노부령이라고 하는 시행 규칙이 있는데 고시라고 하는 것은 시행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일단 제목에서 보듯이 이 측정 파트, 작업환경 측정을 좀 볼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는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이 법을 공부하시면서 정의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할 정도로 많이 보라는 거지 뭐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암기할 정도로 많이 봐라. 보죠. 일단 몇 개만 읽어보시고 중요한 걸 찍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액체 채취 방법이란 1호부터 읽어보죠. 그 액체 채취 방법이란 시료 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키거나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 반응, 흡수, 충돌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해당 액체의 작업 환경 측정, 이하 측정이라 한다를 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네, 그러면 지금 채취 방법 보니까 뭐야? 액체 채취 방법이란 2호는 뭐야? 밑줄. 고체 채취 방법이란.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기체 채취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액체는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뭘 머금죠. 먼지가 있으면 걸레를 닦잖아. 물 묻혀가지고. 채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체 채취 방법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활성탄간. 집에 숯 같은 거 이렇게 놓으시는 분 계시죠? 그걸 통과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체 입자충을 통해서 흡입, 흡착하여 해당 고체 입자에 측정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 다시 한번 액체 채취하고 뭐야? 고체 채취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3호에 한번 읽어보죠. 선생님 3호. 선생님 3호. 직접 채취 방법이란 시료 공기를 흡수, 흡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채취배 또는 진공 채취병 등의 채취 용기에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마치 무슨 어렸을 때 잠자리 잡듯이 잠자리 채가지고 그냥 채취하는 거죠. 직접 채취. 그 다음에 4호 냉각 응축 채취가 있는데 뛰어넘고, 그 다음에 5호의 밑줄 요가 채취 방법. 요가 채취는 여과제가 있어야 되죠. 그 필터가 있어야 돼. 필터가 시료 공기를 여과제, 즉 필터를 통해서 흡입함으로써 해당 여과제에 측정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호치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6호가 뭐야? 개인 시료 채취죠? 여러분? 개인 시료 채취. 채취할 때 우리가 어때? 개인별로 채취하는 게 원칙인데 이 개인 시료 채취가 좀 곤란할 때는 뭘 한다? 지역 시료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호 한번 읽어보죠. 선생님 6호. 개인 시료 채취란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호흡 위치,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의 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호흡기가 제 입이잖아요. 거기서 반경은 무슨 말이야? 반지름.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마? 30cm. 그러니까 반구는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으로 했을 때 반경 30cm를 중심으로 채취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인시료 채취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호에 보니까 지역시료 채취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쳐볼게요. 시료 채취기인데 아까 6호는 뭐라고 했어요? 개인별로 주는 개인시료 채취기인데 지역시료 채취는 어떤 시료 채취기를 이용해서 가스, 전기, 분진, 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밑줄 쳐볼게요. 작업 행동 범위에서 근로자의 어디? 작업 행동 범위에서 어디에?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가 일하는 그 장소죠. 작업장에다 설치하는 게 뭐야? 지역시료 채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출 기준 써 있습니다. 노출 기준. 거기에 보니까 8호입니다. 노출 기준. 아는 거 한번 해볼까요? 벤젠의 노출 기준이 얼마야? 벤젠.
C6H6인데 화학식에 TWA가 있고 STEL이 있거든요. TWA가 뭐야? 이제 배울 건데 8시간 시간 가중 평균이고 STL은 15분 안에서 그 노출 기준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시간 기준 했을 때 15분 했을 때 노출 기준인데 벤젠 노출 기준 얼마? 0.5 ppm. 여기는 2.5 ppm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TWA를 많이 쓰니까 벤젠 노출 기준 얼마다? 0.5 ppm입니다. ppm. 그거 좀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 해봐. 벤젠 어떻게 해요? 아, 5벤젠이구나. 해서 봐. 5벤젠이구나. 0.5, 2.5 해봐. 5벤젠, 0.5, 2.5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좀 외우시고 노출 기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선생님 0.5 ppm이 노출 기준인데 이거를 초과하면 어때? 위험한 거죠. 노출 기준의 의미가 뭘까요? 노출 기준보다 좀 낮을 때, 이 유해 물질이 노출 기준보다는 좀 적을 때 그나마 좀 뭐하다? 안전하다. 근데 안전하다는 게 어떤 사람은 이 벤젠에 취약한 사람이 있겠죠. 뭐 호흡기 약한 사람이든지. 그래서 노출 기준은 절대시하면 안 돼요. 절대시하면 안 돼요. 다만 그냥 기준이죠. 그래서 0.5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 이런 거 다 말고 일반적으로 0.5 밑으로는 좀 안전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보자. 노출 기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이 106조에 보시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이죠. 106조에 보시면 그 작업환경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호 보죠. 최고 노출 근로자란 말 그대로 뭐야? 최고니까 거기 세 번째 줄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 밑줄 좀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야? 유해 물질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은 뭐야? 최고 노출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0호 단위 작업 장소 이것도 잘 나오죠. 밑줄 쳐볼게요. 단위 작업 장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10호 단위 작업 장소란 규칙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장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측정 대상 장소를 뭐라 그래? 단위 작업 장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작업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있겠죠. 그 장소를 뭐라 불러? 단위 작업 장소. 그래서 밑줄 보시면 작업은 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까지 밑줄. 그걸 뭐라고 한다고? 단위 작업 장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11호, 12호를 묶어줄게요. 11호, 12호를 묶어줄게요. 11호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호흡성 분진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폐포에 미쳐. 폐포. 우리 영어로 호흡이라는 게 respiration 해가지고요. RPM입니다. RPM. 호흡성 분진. respiration R자 그 뜻이고요. 호흡성 분진은요. 이 호흡이라는 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호흡을 하면 어때?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가? 폐까지 가죠?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호흡성 분진 어디까지 간다? 폐포. 그러면 분진 종류 중에서 호흡성 분진이 가장 유해한 거죠. 그래서 분진, 먼지가 들어갔는데 입이나 기도, 상기도, 뭐 아니면 하기도까지 갔다가 흉곽까지 갔다가 폐까지 들어가는 분진이니까 상당히 입자가 어때? 작겠죠. 그래서 호흡성 분진이 가장 이제 유해하다, 분진 중에서. 호흡성 분진은 RPM이라고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폐포. 그 다음에 12호. 옆에 읽어봐. 흡입성 분진이란 호흡기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을 말합니다. 그 흡입성 분진은요, 우리가 호흡기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 이게 정의거든요.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흡입성은요, 그냥 입, 어디까지 갔다? 입 주변. 호흡기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해서 흡입성 분진은 보통 쭉 들어왔을 때 입이나 상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입자가 좀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상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어떤 학문적으로 보시면은 분진의 크기가 좀 크다. 그럼 뭐라 그래? 흡입성.
그 다음에 쭉 분진이 좀 작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요 가슴 부위, 흉곽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흉곽성.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호흡기, 폐포까지 들어갔다. 그럼 뭐? 호흡성 이렇게 되거든요. 요것은 이제 분진의 크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데, 흡입성은 분진 크기가 좀 커요. 평균, 직경, 요렇게 동그라미로 봤을 때 직경은 이렇게 지름이죠? 직경이 얼마냐면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0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 흉곽성은 얼마? 10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 호흡성은 얼마? 4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는 흉곽성이 안 써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교과서에 보시면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 순서대로 분진의 크기가 크고 더 작고 하는데 평균 직경이 얼마냐? 114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해봐. 입에 흉이 나니까, 입에 흉이 나면 엄마 아빠들이 애기한테 뭐라 그래요? 호하고 불어주지? 그래서 호다 해서 입에 흉이 있으니까 호하고 불었다 114. 입에 흡입성 흉이 있으니까 호하고 불었다 평균 직경 114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호흡성하고 흡입성만 있지 뭐가 없어? 흉곽성이 안 써있죠. 네. 그 정도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성 분진을 뭐 RPM이라고 한다. RPM. 또 어떤 사람이 또 이게 뒤에 약자는 또 궁금하다 하면 뭐야? respiration. 우리가 입자라는 게 분진이 뭐야? 파티클이야. 파티클 조각. 파티클 머티리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까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호흡성은 어디까지 갔다? 폐포. 호흡성 폐포. 호흡성 폐포. 호흡성 폐포. 호흡 폐포. 그 다음에 그 13호, 14호는 아까도 봤지만 입자상 물질은 입자 형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다? 분진이죠, 분진. 그 다음에 흉, 미스트다. 그러면 분진, 흉, 미스트 밑줄 쳐볼게요. 입자상 물질의 얘가 뭐야? 분진, 흉, 미스트. 그럼 거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입자상 물질은 분진, 흉, 미스트야. 분진은 알겠어. 먼지 같은 거니까. 흉은 뭐야, 흉? 그러니까 금속 흉이라고 하죠, 금속 흉. 흉은 앞에 금속자 붙이면 돼요. 금속 흉. 그럼 언제 금속 흉이 생기죠? 용접할 때. 용접할 때 아니면 색깔을 이렇게 날리잖아요. 용접할 때도 그렇고. 금속 흉. 그 다음에 이제 미스트. 미스트는 여자분들이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건조하지 말라고 뿌리는 거죠? 액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액체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액체 미스트. 액체 미스트다. 그래서 금속 흉, 액체 미스트.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입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상 물질이다. 분진, 흉, 미스트.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입자상 물질이 뭐라고? 분진, 흉, 미스트. 그 다음 가스상 물질은 뭐야? 가스나 증기죠. 아까 증기 얘기했죠? 액체가 기체화된 것을 우리가 증기라고 했으니까 가스상 물질이다. 가스 증기. 그 다음에 15. 정도 관리인데 그 정도 관리를 보면 16, 17을 묶어줄게요. 16, 17은 비교하셔야 돼요. 정확도와 정밀도가 달라요. 정확도와 정밀도가 다른데 이걸 시험에 잘 물어봐요. 정확도란 분석치가 동그라미 쳐 참값. 참값이 뭐야? 진짜 값이죠? 참값. 만약에 내가 여기다 10에다가 맞추고 싶어. 근데 보니까 10 근처에서 막 9.9로 가든지 막 10.1로 갔어. 근데 멀리 가면 어때? 막 10.5로 갔어. 그러면 10에 가까운 게 얘네가 가깝잖아요. 그 뭐라 그래? 참값에 가까운 정도가 정확도입니다. 참값, 정확도. 따라해봐. 참값, 정확도. 그 다음 정밀도는 뭐냐? 정밀도란 반복 측정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의 변동 크기가 밑줄.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그러니까 변동 그 양이 얼마나 작은가. 변동 수치가. 이게 정밀도죠. 그러니까 정밀도는 변동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참값은 뭐야? 정확도. 변동 크기는 정밀도. 다시 한번 참값은 정확도. 변동 크기는 정밀도. 그걸 키워드로 삼고 외우시면 됩니다. 정확도가 참값이죠? 헷갈리면 하나만 외워. 헷갈리면 하나만 외우라고. 괜히 두 개 다 외웠다가 나중에 되면 또 섞여. 그래서 정확도가 참값이지? 정확한 참값이야. 해봐. 정확한 참값. 정확한 참값. 정확한 참값.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 뭐. 넘어가시고. 이제부터 제 4장이 있습니다. 제 4장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게 뭐야?
자그만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는 고시의 제4장인데 자그마한 측정 방법인데 얘가 제일 또 중요해. 아까 우리 정의가 중요하듯이 중요한 것만 빼왔어. 중요한 것만. 볼 페이지가 3페이지가 더 있네.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안 볼 수도 없지. 우리가 법령을 공부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법령 너무 뭐 읽기 싫어요. 법령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매뉴얼이야, 매뉴얼. 뭐라고? 만약에 자그마한 측정을 시켰어, 우리 수험생한테. 그럼 뭐 보고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잠자리채 가져와서 먼지 떠가지고 뭐 측정해볼 그런 수는 없잖아. 법에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거든. 이게 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령을 숙지하셔야지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4장 자그마한 측정 방법 제1절 측정 방법 및 단위다. 그러면 지금 제1절의 제목이 보니까 뭐야? 측정 방법 및 단위. 밑줄 쳐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매뉴얼은 뭘 가르치겠다? 측정 방법과 그 다음에 단위를 가르치겠대.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조문 제목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측정 방법에 보니까 17조, 18조, 19조가 써 있고 20조에 뭐가 써 있어요? 단위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큰 소리로 17조 읽어주십시오. 제17조 예비조사 및 측정 계획서의 작성 규칙 제1항 규칙 제1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내용이 포함된 측정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밑줄 한번 쳐봐.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바로 본조사가 아니고 미리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그 측정 계획서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냐 1호, 2호, 3호, 4호 묶어줄게요. 이렇게 숫자가 열거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시험 내기가 딱 좋아. 딱 좋다고. 객관식에서 읽어보자. 1호 1호 원재료의 투입 과정부터 최종 제품 생산 공정까지의 주요 공정 도식. 도식이 뭐야? 읽었잖아. 도식이 뭐냐고. 공정 흐름도. 흐름도? 도표는 아니야, 도표? 도표는 그림으로 얘기한 거지? 이 도자가 뭐야? 그림 도자잖아. 그 다음에 식은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림이나 공식이라는 뜻이겠지. 도식. 한국말인데 읽고선도 이해가 안 가면 안 되지. 그 다음 2호 2호 해당 공정별 작업 내용 및 화학물질 사용 실태 그 밖에 작업 방법, 운전 조건 등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어요? 예비 조사를 할 때죠? 그러니까 예비 조사니까 아직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해당 공정별 작업 내용은 어떻고 화학 물질의 사용 실태는 어떻고 그 밖에 작업 방법이나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해서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냐 안 되냐 노출 가능성이죠. 2호의 밑줄 닦아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17조가 기출에 있다고. 3호입니다. 3호 측정 대상 공정 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발생 주기 측정 대상 공정의 종사 근로자 현업. 맨 마지막에 한번 밑줄 쳐볼게요. 종사 근로자 현황이니까 몇 명이나 지금 종사하고 있냐 이런 것들도 따져봅니다. 4호입니다. 4호 유해인자별 측정 방법 및 측정 소요 기간 등 작업 환경 측정에 필요한 사항. 그렇죠. 측정 방법은 어떻고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측정하는데 이런 시간들도 예비 조사에 포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2항 측정기관이 전회에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거 슬래시 가볼게요. 슬래시 없는 경우에는 무슨 말이야? 측정기관이 전회에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측정 한번 했대요. 그 다음에 측정한 사업장인데 공정이나 프로세스나 취급 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니까 큰 변화가 없죠. 그럴 때는 뭘로 하자? 서류상으로 예비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조입니다. 18조. 18조에다가 별표, 19조도 별표, 20조도 별표인데 이 별표하는 거는 이제 암기사항들이 있어서 그래요. 18조 보겠습니다. 노출 기준의 종류별 측정 시간. 다시 한번 노출 기준의 종류별 측정 시간입니다. 그럼 종류 동그라미 쳐볼게요. 종류. 종류가 영어로 써 있어요. 1항은 뭘 써 있어요? TWA를 찾아봐. 두 번째 줄. 보여? 2항에는 종류가 뭐 있어요? 노출 기준? STEL. 동그라미 치고. 3항에는 실링의 C가 보이시죠? 그럼 노출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우리가 테마 1에서 배운 건 노출 기준이라는 걸 만드는 국가와 노출 기준의 이름을 배웠죠? 이번에 노출 기준의 종류입니다.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 TWA, 우리가 보통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8시간 시간 가중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에서 15분입니다. 그 다음에 Ceiling, 이거는 단 한순간도 유해 물질이 너무 독해가지고 노출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나마 가장 스탠다드 하겠죠. 이거 몇 시간 기준이야? 8시간 기준으로 하겠다.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이거는 15분. 이거는 단 한순간도 노출되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노출 기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센 애가 누가? C죠, C, Ceiling. 얘는 단 한순간 노출되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노출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조심하실 건 TWA가 Time Weighted Average에서 8시간 시간 가중 평균인데, 그렇다고 8시간 풀타임으로 측정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겠어요. 8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8시간 시간 가중 평균을 외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숫자가 8시간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측정할 때는 뭐야? 6시간입니다. 6시간. Time Weighted Average가 시간 가중 평균 8시간을 맞는데 그 의미인데 측정할 때는 몇 시간이야? 6시간입니다. 6시간. 몇 시간이라고? 6시간. 그거에 좀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읽습니다. 1항 한번 읽어보죠. 선생님. 화학 노출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이하 노출 기준 고시라 한다. 시간 가중 평균 기준 TWA 설정되어 있는 대상 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네. 이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이때 등자는 같을 등자니까 뭐야? 같은 간격으로 나눠서 6시간 이상이죠. 연속 분리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질의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야? 원칙은 6시간 이상 측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1, 2, 3호를 보니까 대상 물질의 발생 시간이 몇 시간 이하다? 6시간 이하니까 측정하고 싶어도 6시간 이상 못 하겠죠. 발생하는 게 6시간 이하니까. 그러면 6시간 이하만 하면 됩니다. 2호. 불규칙 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 6시간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6시간 이하로 하면 된다. 해당 발생 시간 동안. 그 다음 3호. 발생원에서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그럼 간헐적으로 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몇 시간이야? 6시간 이상이다. TWA에서는 측정은 몇 시간 한다? 측정은 6시간 이상이 원칙입니다. 일단 측정하는 거는.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옆에서 하면서 이하 노출 기준 고시에 단시간 노출 기준 STEL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로서 노출이 균일하지 않은 작업 특성으로 인하여 밑줄 쳐볼게요. 아까 8시간 같은 경우는 노출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STEL은 언제 하는 거냐? 얘는 15분만 하는 거죠. 무슨 말이야? 유해 물질이 발생했다. 안 했다. 막 그래요. 띄엄띄엄 발생한대요. 그럴 때 하는 거야. STEL은. 그래서 노출이 균일하지 않은 그 특성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시간 노출 평가가 필요하다고 자격자 규칙 제187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또는 작업환경 측정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측정에 추가하여 단시간 측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에 15분간 측정하되 유해인자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 횟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우리가 항상 노출 기준은 2가지가 있거든요. TWA가 있고 STEL이 있어요. 근데 STEL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벤젠은 어때요? TWA도 있고 STEL도 있죠. 근데 누가 좀 커요? 노출 기준이? 다시 해봐. 누가 더 커? STL 더 크죠? STL 더 큰 이유가 뭐야? 얘는 꾸준히 8시간 동안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6시간 이상 측정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좀 희석이 되겠죠? 노출 기준이 약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벤젠은. STA는 어때? 이 유해 물질이 띄엄띄엄 나온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15분만 이렇게 측정하다 보니까 얼마? 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숫자가 얘가 더 커요. 숫자가. 이 기준치가 얘가 더 커요,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TC가 있어, TC는 얼마죠? TC가 뭔데? 트리클로로 에틸렌 해봐. 트리클로로 에틸렌이야. 노출 기준 얼마야? 10? 15야. TCM은 트리클로 메탄입니다. 둘 다 세척제로 많이 쓰이는 건데 얘는 10밖에 없죠.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 STL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거기 어떤 말이 키워드냐면 2항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줄. 1항의 측정에 추가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야? TWA에 추가하여 단시간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STL은 반드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는 게 아닌데 보시면 요 세 가지 했어요. 벤젠은 0.5, 2.5. 그 다음 TC는 얼마? 10, 15. TCM은 10밖에 없단 말이죠. 10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거 한번 찾아봐. 이거 맞을거? 아니,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봐. 노출 기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망을 보죠. 선생님 읽어볼게요. 사망. 사망 노출 기준 고시에 최고 노출 기준 C 설정. 실링이 천장이거든요. 천정. 그러니까 최고 노출 기준이라는 뜻이 C입니다. C가 뭐라고? 최고 노출 기준. 밑줄 쳐놓고 외우세요. C가 뭐라고? 최고 노출 기준. 읽어봐. 최고 노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 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고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한번 천천히. 지금 실링이 있으면 그 시간은 언제 하는 거야? 얘는 단 한순간 노출되면 안 되는데 그 최고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뭐야? 최소한의 시간이야? 최대한의 시간이야? 최소한의 시간이죠.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시간 동안 측정한다. 다만 시간 가중 평균 기준 TWA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단서조항 보죠. 다만 시간 가중 평균인 TWA가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항이 아까 TWA죠? 그 측정을 병행해야 된다. 못 찾았어 아직? 그 유해인자의 분류 기준 쳐주면 되는데. 노출 기준. 거기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지금 2022년도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TWA가 있고 STEL이 있고 이 표에는 실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실링이 이렇게 이 숫자 아까 노출 기준에 이렇게 어떤 숫자들이 있죠. 만약에 뭐 88이다 예를 들어서 88이면 여기 앞에다 C라고 쓴다고. 아까 근데 TC가 아까 10, 25입니다. 아 10, 25야? 네. 아씨 좀 헷갈리더라. 10, 25야? 바꿔주세요 아까. 제가 애드립을 이렇게 하는 건데 TC가 10, 25 이게 10 아까 숫자가 10, 15 제가 했죠? 이거 25로 바꿔줘 25 긴가민가 해서 제가 아까 TC 이거 외우셔야 돼. TC의 노출 기준 얼마? 10, 25 TCM은 10만 있죠? 이건 10인데 25다 TC가 10, 25 제가 이렇게 딱 뭐 수업을 뭘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다가 즉흥적으로 막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좀 헷갈리는 건 제가 중간에 찾습니다. 보이죠? 제가 어떤 얘기 하다가 말았지? 18조의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TWA하고 C가 만약에 같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게 같이 있다. 그 실링이라는 것도 보이고 TWA도 보여. 그럼 TWA는 아까 어때?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랬죠? 그 다음에 실링이 있으면 최소한의 시간만 하랬죠? 근데 만약에 실링하고 TWA가 같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둘 다 병행 측정하라고 했어요. 병행 측정. 뭐하라고? 병행 측정.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가 731종의 노출 기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한국에는 현재 2020년 산업법 개정되면서 이 노출 기준을 상당히 많이 지금 보강을 해놨어요.
하지만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이만큼밖에 없냐?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이 한 5, 6천 종이 된대. 5, 6천 종. 5천, 6천 종의 유해 물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기준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몇 개밖에 없다고? 731종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유해 물질이라는 걸 알지만 이게 얼마만큼 써도 괜찮은지를 알 수가 없는 물질이 훨씬 더 많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냐고. 아까 TW가 10 ppm이야. 그럼 10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구나 알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정해진 게 몇 개밖에 없다고? 731조. 이것도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지금 뭐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지금 유해 물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꾸 더 나타나고 있대요. 그러면 731종 중에서 지금 그 멘트가 아까 단서 조항인데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조 3항입니다. 다만 시간 가중 평균 기준인 TWA가 실링과 함께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실링은 최소한의 시간 동안 측정을 하고 TW는 뭐야? 6시간 이상 측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이 있냐 이거죠. 이 731종의 유해 물질의 노출 기준 중에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돼 있는 게 누구냐 물어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그게 누구야? 플루오르와 수소. 플루오르화를 불화라고 해서 뭐야? 불화, 수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만든 조항이야. TWA하고 C가 동시에 설정이 돼 있을 때는 같이 병행 측정하는 건데 그런 물질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누구라고? HF. 플루오르와 수소. 다른 말로 뭐야? 불화, 수소. 읽으실 때는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이렇게. 플루오르와 수소 또는 뭐야? 불화, 수소 이렇게 읽어요. 얘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2022년도에.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 731종을 다 봐야 돼. 하나하나. 제가 본 거야, 제가. 보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에 냈단 말이야. 이걸 낸 출제자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 그 다음에 19조입니다. 19조도 2022년도에 시험에서 나온 그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8조는 제목이 뭐였다? 노출 기준의 종류, 측정, 시간. 이제 조문 제목만 보고 한번 해보죠. TWA는 원칙이 몇 시간? 6시간 이상. STEL은 15분. 실링은 최소한의 시간. 그 다음에 TWA하고 C하고 같이 있을 때는 병행 측정. 둘 다 하라는 얘기지. 그런 게 누구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 이 중에서 누구? HF. 플루오르와 수소. 불화수소. 됐고 19조입니다. 시료 채취 근로자 수. 어차피 지금 이게 한 타임인데 아씨 다 하면은 시간 지금 이제 얼마 지났지? 좀 지루하지? 그 페이지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 이게 양이 적지가 않아. 19조입니다. 시료 채취 근로자 수. 그럼 시료 채취가 뭐야? 그 샘플링 해야 될 근로자 수가 있겠죠. 거기 보니까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보니까 사람이 나오죠. 2항은 보니까 장소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1항은 뭐죠? 단위 작업 장소가 무슨 말이야? 측정 대상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봤었어. 읽어봐. 1항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슬래시 한번 갈게요. 원칙은 뭐야 그러면? 개인 시료 채취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노출 근로자 중에서 뭐야? 가장 세게 노출되는 사람 2명. 최소 몇 명? 2명을 해. 왜 1명 하면 안 돼? 오차가 날 수 있겠죠. 바이어스 어떤 왜곡이. 그래서 최소 2명입니다. 우리가 증인 세울 때도 1명 증인이면 그렇잖아요. 그 증인 몇 명 세워? 2명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위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그 무슨 말이야? 원칙은 2명이지만 근무자가 1명밖에 없죠? 그럼 1명 해야죠 뭐. 그 다음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해봐. 10명까지는 최소 몇 명이야? 2명인데 채취 근로자가 2명인데
10명을 초과했다. 초과가 무슨 말이에요? 10명을 넘었다는 얘기죠? 11명에서부터 5명당 1명이니까 만약에 인원수가 10명까지는 어때? 채취 근로자 수가 2명, 최고 노출 근로자 2명을 채취합니다. 그 다음에 10명 초과할 수 있겠죠? 얼마? 11명에서부터 11, 12, 13, 14 몇 명? 15명까지네. 몇 가지 근로자가 있으면 몇 명 채취해? 플러스 1명을 초과했으니까 3명을 채취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해봐. 또 15명까지는 13명인데 또 5명당이니까 해봐. 16, 17, 18, 19, 20.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근로자 수가 16명에서부터 20명이다. 그럼 몇 명이야? 4명을 채취하는 거죠.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로. 이건 어렵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원수가 무한히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채취 근로자 수가 최소 2명이었는데 원칙이. 또 읽어볼까요?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명? 그럼 100명이면 얼마인지 찾아봐. 100명이면 못 찾아? 아니 10명이면 2명이라며. 그 100명이면 20명이야. 20명 여러분아. 어? 그럼 만약에 100명 초과되는 어떤 기업 현장이 있겠죠. 작업 현장. 그러면은 어때? 20명 넘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 그냥 20명으로 퉁치자. 그래서 맥시멈 몇 명? 20명이야. 그럼 채취 근로자 수가 맥시멈 몇 명? 20명. 최소 몇 명? 2명이 원칙이다. 근데 1명 될 수도 있겠죠. 근로자가 1명밖에 없으면. 시험 문제는 이거 나왔어. 만약에 작업자 수가 13명이다. 그러면 몇 명 채취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10명까지는 2명이었잖아.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1명씩 증원한다고 했으니까 13명 여기 들어가니까 몇 명 채취하면 돼? 3명.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고. 5명당 1명이면 5이 안 됐는데도 1명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 인원수 5명 당이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더 추가한다. 11명을 초과할 때에는. 지금 다시 한 멘트. 매 5명당 그 말 자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이 딱 맞추는 건 아니고, 맞추는 건 아니고 5명 단위로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지역시로 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지역시로 채취. 단위 작업 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지점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소를 하나가 아니고 뭐야? 2개. 최소 몇 개 지점? 2개로 하는 거죠. 지역시로 채취. 동시에 측정해야 된다. 단서 한번 읽어보죠. 단서가 또 중요합니다. 다만 그 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래. 뭐라고? 50평방미터. 평방미터가 뭐야? 제곱미터. 써볼게요. 평방미터를 뭐라고 한다고? 제곱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그러니까 30평 늘어날 때마다 한 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한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일단 2군데를 측정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단서에 보니까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럼 50평방미터니까 우리가 한 평이 얼마야? 3.3 제곱미터죠? 맞아요? 그럼 3.3 제곱미터가 한 평인데 50평방미터면 대충 몇 평이나 돼? 10 몇 평 되나요? 근데 지금 단서 중에 보니까 그 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이니까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플러스 30평방미터마다 장소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 다시 한번 매 30평방미터마다 한 개 지점 이상을 추가까지 밑줄. 그러면 아까 작업자는 몇 명당이야? 5명당 1명 추가. 됐죠? 그 다음에 장소는 뭐야? 50평방미터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매 30평방미터마다 한 개 지점 이상을 추가. 여기까지 암기하십시오.
그 기출문제 잠깐 봐볼까? 이게 측정이 나오는 건데? 아니, 이 책 말고 선생님이 질문한 게 자꾸 걸려. 5명당이 되잖아. 출제가 정원씨 설명 기존에 하셨던 게 맞습니다. 응? 설명 기존에 하셨던 게 맞습니다. 뭐라고 나왔는데 문제가? 그냥 5명당 1인 추가인데 그래서 범위하면서 그냥 한 명씩 추가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써와요 보통 선생님. 그러니까 5명에 딱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를 낸 거를 보면 맞아요. 시험 문제가 11명일 때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5명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5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답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20조 단위입니다. 이 단위 시험 문제에서 제가 작년에 아마 이 수업을 했을 때 그때는 좀 모르고도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보건 일반은 지금 제가 책 쓴 게 12월에 썼거든요. 12월에 썼는데 출간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출판사가 바쁘기도 하고 또 출판사 그 편집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쪽 수식에 좀 약하셔가지고 책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많이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하여튼 뭐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봅시다. 이 단위인데요. 단위를 먼저 하기 전에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PV는 NRT라는 게 있어요. PV는 NRT. 이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PV NRT에서 보시면 이 PV는 이제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T가 있으면 이건 이제 샤를의 법칙. 여기 있거든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좋습니다. 나는 뭐 과학을 하나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요. 네. P라는 거는 우리가 프레셔. 영어야, 영어. 프레셔가 뭐야? 압력이야? 그럼 얘를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압력. 압력. V는 뭘까? 이게 볼륨이야, 볼륨. 볼륨이 뭐 사이즈잖아, 이렇게 크고 작고. 이거 볼륨은 부피라고 해요, 부피. 그럼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 있어요. 4 곱하기 5가 20인가요? 그렇죠. 5 곱하기 4도 20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또 2 곱하기 10도 20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숫자의 두 개의 관계를 보면 곱했을 때 얘가 4고 5고 얘는 5면 4고 얘는 2는 10이죠? 또 10 곱하기 2도 20이네요.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때? 반비례해요. 하나가 크면 작아지고 또 작아지면 얘는 커지고 커지면 작아지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은 뭐야? 압력과 부피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되게 근사하게 얘기하는데 별 얘기도 아니에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한번 해볼게요. 풍선이 있어요. 네. 압력을 집어넣어봐. 찌그러들죠? 부피가 어때? 작아지겠죠? 다시 한번. 떡이 있는데 확 눌러봐. 부피가 어때? 작아지겠죠? 그래서 두 개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T라는 거는 또 뭘까요? 뭐 타임이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서마미터 해가지고 온도야. 서마미터. 온도요, 온도. 이 온도거든요. 그래서 이 샤를은요, 이 온도하고 얘하고 관계. 부피. 우리가 온도,
이 꼴이 되어 있잖아, 이 꼴. 이 꼴이 되어 있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어때?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다시 온도가 높아지면 뭐 부피가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열기구 풍선 있잖아요. 열기구 풍선 트리키에 가면은 열기구 타는 거 본 적 있죠? TV에서. 거기다 막 불 이렇게 지피면은 풍선이 막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은 부피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야? 샤를. 법칙이 뭐야?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산기체 방정식 PV나 NRT에서 밑에 뭐 N이나 R 알 필요 없고, 그래서 PV의 관계는 뭐다? 보일의 법칙. 시험에 잘 나와요. PV는 뭐야? P, pressure,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누가 얘기했다? 보일,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이 부피하고 온도는 비례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증가하더라.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 샤를의 법칙. 이렇게 하는 거야. 좋은 거 배웠죠?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걸 지금 배우네. 그러면 이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설명을 하나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온도가 0도씨, 그 다음에 기압은 1기압이야. 그러니까 기압은 변동이 없고 이 온도만 가져갈게요. 온도가 0도씨인데 1도씨로 증가됐어요. 그러면 기압은 똑같습니다. 부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뭐야? 부피, 공기의 부피. 그래서 온도가 21도씨, 온도가 25도씨.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 시험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못하면 이제 힘들어. 그러면 온도가 1도씩 증가되면 부피가 얼마가 증가될까 하는데, 온도 0도씨일 때 공기의 부피가요 22.4 리터거든요. 22.4 리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온도가 0도씨일 때 공기의 부피가 얼마라고? 22.4. 2가 2개 있고 4가 있죠? 22.4 리터가 공기의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기압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기 때문에 보통 이거 온도 가지고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온도가 1도씩 증가하면 당연히 어때? 부피가 이거보다는 커지겠죠? 아까 얘기했지? 누가 얘기했다고? 샤를이 얘기했어. 근데 샤를은 이 온도를 우리가 섭씨 온도, 섭씨라는 건 몇 도씩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샤를 법칙은요 절대 온도를 가지고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단위가 켈빈이야, 켈빈. 켈빈인데 이 절대 온도 구하는 공식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집어넣으면 켈빈 온도가 나와. 그럼 0도씨는 몇 켈빈이야? 273 켈빈이고 1도씨가 되면 몇 켈빈이 돼? 274 켈빈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1도씩 증가하면은 온도 증가한 것만큼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써보면은 어떻게 쓰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아까 0도씨 기준 22.4 리터 곱하기 273분의 온도 1도씨는 몇 켈빈이야? 274 켈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계산기 두드리시면 돼요. 지금부터 계산기를 두드리시라. 계산기를 두드려봐. 아주 미세하게 증가될 거예요. 계산기 사용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산기법 22.4 누르시고 곱하기 274 누르시고 나누기 273을 누르시면 돼요. 얼마 하죠? 22.48이니까 아까 조금 늘었죠? 그럼 이제 21도씨 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원칙이 0도씨 기준이죠? 얼마? 22.4 리터 곱하기 273분의 얼마? 이거 몇 켈빈이야? 273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294 켈빈이 나오나? 계산기를 두드려부터.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24.12) 24.12니까 24.1로 보통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1리터입니다. 일단 25도씨도 한번 해보죠. 22.4리터가 기본이었으니까 273 켈빈 기본에 273을 더하니까 298 되죠? 298. 그래서 또 계산기 누르시면 이게 24.1
4.45리터가 나올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그때그때 해도 괜찮아요. 온도를 주어줄 때. 근데 자주 나오는 온도가 얘하고 얘 온도이기 때문에 그냥 애우셔도 괜찮아요. 애우셔도. 그래서 21도일 때는 공기의 부피가 0도씨 할 때하고 다르거든. 얼마야? 21도일 때는 24.1리터 이렇게 애우시고, 그 다음에 25도일 때는 24.45리터 이렇게 애우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애우는 게 좋고, 애우기 힘들면은 이 공식을 그냥 쓰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21도는 언제 하냐? 산업 환기. 산업 환기 파트에서는 온도 21도로 주거든요. 그때는 24.1리터로 하시고, 그 다음 25도는요, 작업 환경 측정. 작업 환경 측정. 우리 지금 측정하고 있죠? 측정할 때는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때 공기의 부피가 얼마야? 24.45리터가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보자. 20조 찾아볼게요. 20조에 보시면 거기 2항에 있죠. 2항의 노출 기준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보이시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숫자가 24.45라고 돼 있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공기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부피. 뭘 얘기한다고? 공기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온 거야. 25도씨가 중요해. 만약 시험에서 1기압에 21도라고 주면은 또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 얼마가 나와야 돼? 24.1리터가 나오겠죠. 근데 이 25도가 보통 주어지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다? 작업 환경 측정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1, 2기압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산업 환기에서는 21도, 측정에서는 뭐야? 25도를 보통 기준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24.45니까 24.45죠? 이렇게 그 숫자의 의미를 했는데, 그 의미는 저 아까 무슨 법칙을 적용했다? 샤를의 법칙. 온도가 절대 온도를 환산해서 증가한 만큼 부피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24.45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많은데 20조는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매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20조입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에서 3항을 삭제했으니까 총 4개만 보시고, 이게 시험 문제 다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다 보시면 됩니다. 단위를 보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중요한 조문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뭐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에 거의 안 나왔던 조문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찍어드리는 조문은 좀 눈여겨서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암기는 많이 읽는 사람이 암기가 되는 거예요. 많이 보는 사람이. 많이 보고 많이 자꾸 중얼중얼 하시면 암기가 되는 거지, 자꾸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리하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시험장에 정리한 노트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작 시간, 이제 시험 시작 시간 되면 어때? 책상에 있는 거 다 집어넣으세요. 가방에 넣으세요. 그럼 이제 뭐 있어? 필기도구하고 내 머리밖에 없어. 내 기억력. 근데 수첩에다가 열심히 써놓고 거기에 별표, 색깔펜, 뭐 형광펜 아무리 칠하면 뭐하나? 내가 머릿속에 없으면 못 풀고 나오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반복해서 읽으시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얘기한 거 내가 듣고 자꾸 그러셔야 돼요. 단위 보겠습니다. 1항 중요한 말 합니다. 화학적 인자의 가스, 중기, 분진, 흉, 미스트 등의 농도는 몇 가지 읽었어요? 거기에 이 법령은요, 가스 증기를 아까 뭐라고 했다? 가스상 물질. 모르시는 분 다시 앞으로 가봐. 그 다음에 분진, 흉, 미스트가 뭐야? 입자상 물질이었죠? 뭐라고 써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화학적 인자의 가스, 중기, 분진, 흉, 미스트 등의 농도는 ppm 또는 세제곱미터 당 밀리그램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가스나 증기는 뭘로 한다? ppm 단위로 하는 것이고, 분진, 흉, 미스트는 뭐야? 밀리그램. 이게 이제 퍼거든요. 퍼. 영어로 퍼라고 해요. 퍼. 뭐뭐당. 우리가 물리에서 V는 T분의 D잖아요. 시간당 거리잖아요. 시간당 거리. 그래서 이거
T분의 D라고 읽듯이 이 퍼라고 읽고 또는 당이라고 읽는데 밀리그램 당 이렇게 읽었잖아요.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의미를 잘 보시면 지금 첫 번째 그 주어가 뭐야? 화학적 인자의 가스, 전기, 분지심, 미스트 등의 농도는 했어요. 농도.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농도가 이 측정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 농도. 그 주어가 뭐야? 농도는이죠. 농도 단위가 ppm이고 농도 단위가 바로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농도. 이걸 보고도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농도. 뭐라고? 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저희 컵이 있어요. 여기다가 커피 믹서를 하나를 탔어요. 선생님들, 요게 부피야, 부피. 요만한 컵에다가 커피 믹스 하나 탔어요. 그 다음에 제가 2개를 탔어요. 커피 믹스를. 그 농도가 언제 지내? 2개 탔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요만한 부피입니다. 요만한 컵에다가 커피 하나 tas어요. 그 다음에 세수대야. 이따만한 세수대야 가지고 커피 하나 탔어요. 어떤 게 지내? 이게 지나죠. 그럼 농도는 2가지가 기준입니다. 어떤 부피에다가 어떤 양을 집어넣냐가 중요하죠. 머릿속에 그 말을 기억하세요. 커피 믹서에서 야 너무 진해.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뭐라 그래? 소금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어? 너무 짜? 그럼 어때? 물을 집어넣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농도인데 이 농도는 보니까 ppm이라는 게 있고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지금 밀리그램으로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요 구분 먼저 하시고. 그럼 ppm이 뭐죠? 네? 몰라. ppm 뭐야? 파트iku요 100만 단위라고. 오, 그래? 100만 나왔네? 그 설명을 또 좀 하겠습니다. 뭐 알아야지 정확히 가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빌드업 하는 거야. 뒤에 있는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ppm은 뭐야? Particle per million. 그럼 이게 100만이거든요? 100만? 파티클이 입자라는 뜻입니다. 입자. 그럼 ppm은 뭐냐면 100만 분의 1입니다. 10의 6승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10의 6승분의 1입니다. 10의 6승이 어떻게 써요? 100만 원 할 때 이렇게 쓰잖아. 동그라미 6개 있으니까 이걸 10의 6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100만 분의 1을 우리가 ppm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ppm은 100만이다. 우리가 퍼센테이지는 뭐야? 100분율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을 우리가 프로테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100분의 1을. 3% 하면 어떻게 돼요? 3%. 이렇게 되면 나온다고? 100분의 3이죠? 이게 그러니까 1%면 100분의 1이죠? 3%는 100분의 3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0.03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100분율은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ppm은 뭐야? 100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만.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ppm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거. 같이 읽어봐. 밀리그램 퍼 리터. 요걸 지금 암기하셔야 돼요. 밀리그램 퍼 리터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것이 뭐냐. 일단 이거 먼저 세 번 할게요. ppm과 똑같은 단위가 뭐야? 밀리그램 퍼 리터입니다. 뭐라고? 밀리그램 퍼 리터. 한 번 더. 밀리그램 퍼 리터. 아까 밀리그램하고 그러면 아까 또 어떤 것도 이런 얘기 할 거야. ppm하고 밀리그램 봤었는데 밀리그램 단위가 뭐였어요? 세제곱미터였죠? 얘하고가 단위에 나오지 않았어? 단위가 되게 중요한 거야. ppm은 가스 증기의 단위고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는 분진, 흉, 미스트의 단위인데
ppm하고 같은 게 뭐라고? 밀리그램 퍼 리터라고. 얘하고 같은 게 뭐야? 밀리그램 퍼 리터. 또 볼게. 그 다음에 이렇게 써.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 리터입니다. 쓰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바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거야. 요건 왜 그러냐? 우리가 1mg은 따라봐. 1mg은 우리 좀 쉬운 거부터 하자. 1g은 얼마게? 1000mg이야. 1g이. 어렵지 않지? 그러면 1mg은 얼마? 1000 마이크로그램이야. 또 해볼까? 1리터는 얼마야? 1000ml지? 이 L자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으니까. 다시 한번 1리터가 얼마라고? 1000ml야. 이런 연습이 안 되면 여기 계속 어려울 거야. 단위 때문에. 단위 때문에 죽어. 이 과목이. 그러니까 기본을 먼저 외우시면 돼. ppm은 100만 그러니까 10의 6승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100만. 그러면 ppm과 같은 단위가 뭐다? 밀리그램 퍼 리터. 이건 외우셔야 돼. 다시 한번. ppm과 이꼴이 뭐야? 밀리그램 퍼 리터. 세 번 할게.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1g은 1000mg이다. 이런 거는 먼저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 ppm 뭐야? 밀리그램 퍼 리터. 그러면 얘는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마저 틀려 이거. 똑같거든? 아까 1mg은 뭘로 바꾸면 돼? 요거를 뭘로 바꿔? 여기 일자가 써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써볼까? 1리터분의 1mg이지? 1mg은 몇 마이크로그램이야? 1000 마이크로그램 써볼게요. 1mg 자리에 뭘 써? 1000 마이크로그램. 퍼라는 것은 분모에 있는 거, 분모 밑에. 그 다음에 1리터는 뭐하고 똑같아? 1000ml. 없어지겠죠. 약분 되니까. 따라서 뭐야?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밀리그램 퍼 리터란 말은 다른 말은 뭐야?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똑같은 얘기야. 이 말이 가장 어려운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ppm과 단위가 같은 게 뭐야? 밀리그램 퍼 리터입니다. 다시 저하고 세 번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암기를 안 하시면요, 다음 시간에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다 어려워. ppm이 뭐라고? 밀리그램 퍼 리터입니다. ppm과 같은 게 뭐야? 밀리그램 퍼 리터. 혼자 한번 세 번 해볼게요.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선생님도 혼자 한번 세 번 해보실게요.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만약에 시험 문제가 다른 거였어. 마이크로그램으로 물었으면 어떻게 돼? 마이크로그램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밀리리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똑같냐? 얘는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하고 똑같아. 요것도 이해시켜 드릴게요. 써보세요. 얘하고 얘는 같은 개념이야. 쉽게 얘기해서. 일 세제곱미터는 무슨 말이야?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 1m니까 이런 느낌이지. 어떤 뭐 강아지 집 같은 느낌. 1m, 세로 1m, 높이 1m. 이걸 뭐라 그래? 1 세제곱미터니까 어떤 부피지. 1 세제곱미터는 우리가 여기 안에 물을 집어넣어봐. 1.8리터 물을 집어넣으면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 얼마가 들어갈까? 1000리터가 들어가요. 1000리터. 1 세제곱미터는 뭐야? 1000리터. 이걸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1 세제곱미터 뭐야? 1000리터. 1 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라는 부피 안에
리터로 환산하면 얼마? 1000리터. 다시 한번 1세제곱미터가 뭐야? 가로, 세로, 높이 되는 어떤 강아지 집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어. 얼마 들어간다? 1000리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또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다른 말로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고 돼 있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1세제곱미터. 다시 한번 보자. 확정해 볼게요. 요거잖아. 요거 쓰면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였어 아까? 1000리터라고 외웠지? 1000리터는 다른 말로 뭐야? 1000 곱하기 1리터지. 1리터는 또 몇 밀이야? 1000밀. 써있잖아. 1000밀이. 그러면 1000 곱하기 1리터를 뭘로 바꿔? 1000밀리 리터로 바꿔 쓰지. 그러면 이게 10의 몇 승이 되니? 10의 6승? 그러면 여기 분모해 보니까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야. 1000리터로 바꾸니까 얼마가 돼? 10의 6승 밀리리터죠. 한 번 더. 1세제곱미터가 뭐야? 1000리터. 1000리터는 1000 곱하기 1리터인데 1리터가 또 몇 밀이야? 1000밀이니까 뭐가 돼? 10의 6승 밀리리터죠. 그래서 바꿔주면 어떻게 돼 이게? 10의 6승 밀리리터 분의 1밀리리터 이렇게 돼요. 몇 가지 얘가? 약분돼 안 돼? 되지. 따라해봐. 10의 6승이 얼마? 100만 분의 1. ppm의 정의가 뭐야? 100만 분의 1이었잖아. 이게 그 뜻이야. 아이고야. 근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애우라는 거 먼저 애울게요.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요거 하나만 애워. 하나만 애우라고, 하나. 뭐만?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만 애워 일단 지금은. 다시 한번 10번 할게. 3번 시작.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우리가 1g이면 1000mg이듯이 이것도 암기를 하시면 암기 돼. 근데 이걸 안 외우시면 계속 어려워. 다시 한번.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한 번 더.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한 번 더.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